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란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졸고 언니 악마로 있었는데. 해요.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네.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초반에는 이거 약속 대련인가? 뭐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욕을 완전히 질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 지언정 지금은 야 잼만 내려고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예.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기를 가지고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 성완종 리스트였죠. 2015년도에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했단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돈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완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승모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승모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증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순서도 이겠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승모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갔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냐라고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그렇게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합니다. 아니,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4년,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영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영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뭐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영주 의원이 근데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졌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검찰에서 나왔나? 아니면 근데 그게 만약 검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여하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진술을 근데 문제는 윤승모 씨가 번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끝까지 나는 줬노라라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유지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뒤집어 달라고. 그게 안 뒤집어지면 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예.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전화를 가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대표 본인마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면 이건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법관들의 심증 이거 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라고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 이런 건 다 필요 없나 봐요. 이게 이 폭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이 법적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에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돋보일 때, 혹은 이 국면이,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반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제법 그럴듯하게 주장해서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국면에 등장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영주 의원이. 사법적인 처리를 더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돼요. 정치를 하면. 그래 정치 안 할게요. 법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이 들어보니.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했다면 지금 이영주 의원이 말이 사실이면 6입니다.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최소한. 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언니 악마로 해요. 그럼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초반에는 이거 약속 대련인가? 뭐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욕을 완전히 쓸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 지언정 지금은 잼만 내려기로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계를 가지고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였죠. 2015년도에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지금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완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승모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네.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승모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진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그렇죠.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순서도 이겼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승모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갖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냐라고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같아요.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합니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4년,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이 근데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졌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검찰에서 나왔나? 아니면 근데 그게 만약 검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여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진술을 근데 문제는 윤승모 씨가 번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끝까지 나는 줬노라 라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유지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뒤집어 달라고 그게 안 뒤집으면 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세요? 그래요?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대표 본인마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면 이건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법관들의 심증 이거 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라고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 이런 건 다 필요 없나 봐요. 이게 이 폭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이 법적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에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돋보일 때 혹은 이 국면이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반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제법 그럴듯하게 주장해서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국면에 등장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사법적인 처리를 더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돼요. 안 돼요. 정치를 하면. 그래, 정치 안 할게요. 법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이 들어보니.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면 지금 이용주 의원이 말이 사실이면 6입니다.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최소한. 최소한 2번 전화를 한 거죠. 또 국정원 관련된 뉴스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서 우리법 연구회 해체 촉구 심리전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2009년 8월 정도에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관변단체와 함께 우리법 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월간 조선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다스 얘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면 JTBC에서도 연일 비자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17명 계좌가 대략 합쳐서 120억 정도가 넘어갔다고, 다스로. 이것이 이제 특검이 발견했다고 했던 100억대 비자금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조진우 기자는 이게 다른 비자금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비자금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자금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네. 네, 그렇죠. 어제 정무위에서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확인이 됐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건은 주진우 기자가 확보했던 문건인데 내부자로부터 그 문건에 적혀 있던 금액이 실제 다스의 원장 회사의 계정 원장에 적혀 있더라. 돈이 실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입금 날짜, 금액, 개설은행 모두 비교해 봤더니 다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자금이 특검이 발견했던 비자금이 아니냐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비자금이 나왔으니까 더 좋은 거고요. 네,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은 거면 특검이 발견했다는 비자금의 계좌 목록을 보도한 것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사실은 비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한 우리법 연구회, 국정원 심리전단이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특정 내용들을 월간 조사에 넘겼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보수 매체를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국정원에게는 삼권 분립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런 거 없고. 해킹까지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요. 예, 사법부 내에 진보적인 성향의 그 판사들이 연구회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체해버리려고 한 정황이 나온 거죠. 예,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월간조선 같은 보수 매체를 이용했다 이런 거고요. 네, 또 심지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나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과 같은 단체를 활용해서요. 신문 광고나 기자회견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국정원에 공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수단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댓글로 인터넷을 공략해서 여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어버이연합 같은 곳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깡패 역할, 길거리 깡패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국발협 같은 단체, 여기는 정신교육 하는 곳이잖아요. 네. 예. 소위 안보교육이라고 하지만요. 말씀처럼 정신교육 같은 것들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는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라는 내용 하는 데거든요. 네, 네. 사회 곳곳에 종북, 친북 세력이 있다라는 네. 식의 주장만 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김일성의 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국발협도 국정원이 사실상 돈 주고 관리했다는 것이고. 예.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이었던 박승춘 씨가요. 이때 초대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전방위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 모든 일을 다 해서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빨갱이였고, 예, 그리고, 그런 주장을 퍼뜨리는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단체들, 협회들 다 만들어서 국정원에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 가는 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매년 10억 원씩 모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아,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특종이에요. 저도 처음에 제가 국정원 관련해서 참 아직 보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과거로부터 들어왔는데, 예. 이거는 처음 듣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돈을 상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을. 심지어 이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맞겠죠, 당연히. 예. 예.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내내 기획조정실장이었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국정원 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특활비라고 해버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진술이 나와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건데, 이 돈이 어떻게 써였을까? 예.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꼬리표가 없는 돈이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개인 착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선거 때 지원금이라든가, 예. 꼬리표가 안 남는 돈. 왜냐하면 청와대 특활비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보수단체 활동 지원비는 기업단한테 뜯어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네. 밝혀진 바로는요. 근데 가장 꼬리표가 안 남는 돈이 국정원 활동비인데, 이 돈을 따로 40억이나 땡겨왔다는 거는 특별히 쓸 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네, 우선 건넨 사람은 특정했습니다.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건넸다라는 건데요. 두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면 또 어디로 갔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먹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예. 안봉근 이재만 소위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 2인방은 사실은 매우 아무것도 아닌 혐의, 국정조사 때 불렀는데 안 왔다. 이거 그렇죠. 가지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아주 경미한 혐의입니다. 이건 뭐 벌금형도 나올까 말까인데, 제대로 된 건이 하나 걸렸네요. 예. 특활비를 40억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직접 받았다. 이 특활비를 어디다 썼느냐. 이건 굉장히 새로운 뉴스입니다. 네, 준 사람이 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요. 액수도 특정됐고 받은 사람도 특정됐네요. 그러면 이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다 걸리겠네요. 그때 기관 때 건넸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전직 국정원장들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을 모두 검찰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원장도 이번에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잖아요. 예. 그런데 남재준 원장까지 만약에 구속되면 이명박 국정원장에 이어서 박근혜 초대 국정원장도 구속되는 건데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세트장 압수수색, 공작, 예, 압수수색을 댓글 공작 관련해서 하려고 했더니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었죠. 예, 가짜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가짜 서류를 채워놓고 여기 압수수색하게 한 그 당시의 국정원장이거든요. 예. 그것도 피해가기 어렵고, 예. 이 국정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예.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하네요. 남재준 원장은 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면 유성 씨, 서울시 네,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 이때도 국정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국정원이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의 출입 기록을 조작했다가 중국 측이 그 기록 조작이라고 하는 바람에 들켰잖아요. 그때 당시도 간첩 만들어낸 사건이죠, 완전히. 네, 완전 조작한 사건입니다. 예. 심지어 외교적으로 아주 큰 망신을 당한 사건인데요. 아주 완전한 조작으로 간첩 하나를 만들어낸 사건인데 이때도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남재준 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이게 가장 악질적인 공작이란 말이죠. 당시 이제 댓글 2013년 소위 이제 대선 직후에 댓글 때문에 이제 위기에 받았던 국정원이
사실은 물타기로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창조해낸 사건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중국에서는 출입국 기록을 비롯해서 중국의 이제 사실관계를 우리 사법당국이나 당국이 이제 사실의뢰, 뭐라고 합니까? 사실의뢰? 이런 걸 하면 답이 없대요, 이때까지는. 그럴 거라고 믿고 아마 네. 사실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도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중국이 하필이면 유호성 씨가 화를 해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짜라고. 그러면서 들킨 건데 만약에 그렇게 들키지 않았다면 1,000원이죠, 1,000원. 들키지 않았다면 유호성 씨는 아마 평생에 감옥에 갔을 거고 가족들은 파탕이 났겠죠.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공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지어 그래서 새누리당이요. 오히려 중국 영사관에 대해서 종북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도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네. 결국은 중국이 우리 국정원이 한 공작을 다 폭로하게 만들었더니 중국 당국도 종북이라고 주장을 했던. 근데 이제 결국 다 밝혀졌죠. 자신들이 조작을 했던 것이. 네,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부가 아주 경미하게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을 시킨 당사자 블랙 요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번개탄 자살 기도를 한 다음에 단기 기억 상실이 걸렸다고. 딱 그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거부하고 했었죠. 코미디 같은 일이었는데 당시에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돈을 상납했다. 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자, 다음 뉴스요. 네, 또 국정원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댓글 사건 수사 때 가짜 사무실 꾸렸다라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기욱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져 있었는데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련 사건은 터지면 이렇게 꼭 한 사람씩, 일반 국민들이 이게 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등장한 표현인데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발생했네요. 네, 23일에 검찰 조사 받았고요. 또 30일에도 검찰의 보완 조사 받을 예정이었는데 나오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기 생명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건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겠죠. 또 자살로 그냥 마무리될 것 같긴 합니다만 꼭 국정원은 이런 큰 사건에서 코도에 몰리면 한 사람씩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부당 편집과 광고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등을 추궁당했는데요. 뉴스 공정성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지만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에만 담당하고 있어서 현안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민원연과 함께 짚어볼 예정인데 핵심은 뉴스 서비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그 사안은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는. 요 사안은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시점에 이제 특정 어떤 기사 배치를 보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배치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예, 겁니다.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으로 연결돼요.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은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금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운 전시회인데 그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줘버렸어. 그렇죠. 친분이다라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예,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예,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예,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아까 수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그러니까 예.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예.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럼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아,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씨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품위가 있잖아.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성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이제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스탠바이요. 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그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내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왜 신뢰. 우리가 여러 분들의 인터뷰들을 많이 들어보면 북한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 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나만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뭐 북핵을 우리 민주 진영이 도왔다. 뭐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뭐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야 니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그럼요. 보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중국이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준.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이제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이제 푸른 아버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회담하고 이러는 모습들도 연출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빨리 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권 PD가 얘기한 한반도 평화가 이 정도로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면 아마 북한이 지금까지 계속 염원하는 전쟁 종식, 영구 평화 협정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권 PD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쉬웠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아시아 ICT 허브 역할을 우리가 국내가 했더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전 세계의 통신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지난 정부 9년 동안 만약에 이어서 했더라면 정말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었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9년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해서 정말 찢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ICT 허브가 대한민국에 왜 그러냐면 금융 허브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화지대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염원들이 이제 좀 제대로 발현됐으면 좋겠다. 그런 예. 염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예. 자, 근데 한중 관계를 넘어 이제 대북 관계가 중요한데 그렇죠. 최근에 엄청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박근혜가 드레스덴 선언하면서 이제 사실상의 흡수 통일을 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니들이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안 받아 이렇게 됐는데 받기 싫다는 걸 억지로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인도적으로라도 지원하자고 했던 건 다 종북 좌파로 몰고 본인들은 지원하고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014년 민간 공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현황 자료라는 게 지금 그 국정감사에 따라 나온 건데 김경호 의원이 밝힌 건데 민족 사랑 나눔 등의 10개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북 지원액 총 23억 8천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이 중에 실제로 18억 원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30억 이상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쪽만 북한이 받았고 지원해줬다. 그 상황에서 억지로 지원을 해줬다는 건데 이게 뭘까? 여기도 무슨 비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라고만 알려져 있지 북한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걸 회계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지원 안 했는데 누가 이걸 슈킹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싸웠는데 북한에서 자존심이 있어서 겨우 뭐 여기 18억? 지금 근데 이 정도 북한에 받을 제가 볼 땐 북한이 아니고요. 중간에서 누가 인터셉트 한 것 같아.
아니면 이 단체가 존속할 수 있도록 경비로 썼거나 국정원 하부 단체. 또는 이 단체가 개인 착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러네요. 어떻게 누가 받았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송금을 했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볼 때 중간에 누군가가 용돈으로 썼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용돈으로 이거 용돈 썼다. 용돈 크다 몇십억. 이 정부에서 18억은 용돈이에요. 돈도 아닙니다. 이거. 하긴 그러네요. 아파트 한 채가 한 달에 1억 받았는데 씨발 현금으로. 기존의 대북 민간 지원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던 모든 단체들의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북 접촉 이런 거를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선정한 이 중국에 있는 이 업체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북한이 거부하니까 어쨌든 쓰긴 썼어요. 근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 근데 이게 법도 무시하고 관행도 무시한 부분인 게 지금 이게 보면은 북한이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과거에 제3자를 위해서 대북 지원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스스로가 제3자를 통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문득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했었던 총풍 사건. 이회창 때 그때였죠. 총풍 사건이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창구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의심이 가네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정한 시기에 지금 북이 국기전을 도발해주지 않거나 네. 또는 미사일만 쏴대니까 실적으로 한 방 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루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 만들기 위한 상시 통로를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에서 동의해요. 예.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예.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요즘에 나오는 게 온통 비리인데 뭐 그 단순히 국정원의 뭐 공포 정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속에 비리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사람들이 얼만큼 국민의 세금 눈먼 돈이라고 해먹어 버리는지. 진짜 북한은 돈 빼먹기 정말 좋은 대상이에요. 지원했어. 끝. 왜냐면 회계가 안 되거든. 그렇다고 그쪽에서 영수증 써줄 거 어쩔 거야. 간이 영수증? 얘네들이 이게 30억을 책정을 하면은요. 이거 그냥 없어진 돈이잖아요. 무의미하게. 이 30억이면은요. 4년제 대학 다니는 학생들 600명 전액장학금이에요. 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날려버린다? 야, 이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애들은 맞아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쨌든 명종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2의 총풍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또는 혹시 모르죠. 정상적이었다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지금쯤이죠. 딱. 지금쯤이죠. 한 방 펑 날리면 훅 쓸리는 걸 기획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얘기를 떠나더라도 밝혀진 것만으로 본다면 어쨌든 말로는 씨발 지들이 종북 메카시를 만들어냈지만 속으로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존나 노력했다 현금 갖다 주고. 맞습니다. 자기들이 먹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예. 안봉근 이재명 소위 이제 문고리 3인방 중에 2인방은 사실은 매우 아무것도 아닌 혐의. 국정조사 때 불렀는데 안 왔다. 이거 그렇죠. 가지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아주 경미한 혐의입니다. 이건 뭐 벌금형도 나올까 말까인데, 제대로 된 건이 하나 걸렸네요. 예. 특활비를 40억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직접 받았다. 이 특활비를 어디다 썼느냐. 이건 굉장히 새로운 뉴스입니다. 네, 준 사람이 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요. 액수도 특정됐고 받은 사람도 특정됐네요. 그러면 이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다 걸리겠네요. 그때 기관 때 건넸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전직 국정원장들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을 모두 검찰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재준 원장도 이번에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도 출마했잖아요. 예. 그런데 남재준 원장까지 만약에 구속되면 이명박 국정원장에 이어서 박근혜 초대 국정원장도 구속되는 건데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세트장 압수수색, 공작, 예, 압수수색을 댓글 공작 관련해서 하려고 했더니 세트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검찰 수사를 방해했었죠. 예, 가짜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가짜 서류를 채워놓고 여기 압수수색하게 한 그 당시의 국정원장이거든요. 예.
그것도 피해가기 어렵고, 예. 이 국정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예.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하네요. 남재진 원장은 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걸리기 시작하면 유성 씨, 서울시 네,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 이때도 국정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때 국정원이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의 출입 기록을 조작했다가 중국 측이 그 기록 조작이라고 하는 바람에 들켰잖아요. 그때 당시도, 간첩 만들어낸 사건이죠, 완전히. 네, 완전 조작한 사건입니다. 예. 심지어 외교적으로 아주 큰 망신을 당한 사건인데요. 아주 완전한 조작으로 간첩 하나를 만들어낸 사건인데 이때도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남재진 원장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이게 가장 악질적인 공작이란 말이죠. 당시 이제 댓글 2013년 소위 이제 대선 직후에 댓글 때문에 이제 위기에 받았던 국정원이 사실 물타기로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창조해낸 사건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중국에서는 출입국 기록을 비롯해서 중국의 이제 사실관계를 우리 사법당국이나 당국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의뢰? 이런 걸 하면 답이 없대요, 이때까지는. 그럴 거라고 믿고 아마 예. 사실 조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도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겠죠. 근데 중국이 하필이면 유호성 씨가 화를 해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짜라고. 그러면서 들킨 건데 만약에 그렇게 들키지 않았다면 1,000원이죠, 1,000원. 들키지 않았다면 유호성 씨는 아마 평생에 감옥에 갔을 거고 가족들은 파탕이 났겠죠.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공작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심지어 그래서 새누리당이요. 오히려 중국 영사관에 대해서 종북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도 그런 이야기 했었고요. 네. 결국은 중국이 우리 국정원이 한 공작을 다 폭로하게 만들었더니 중국 당국도 종북이라고 주장을 했던. 근데 이제 결국 다 밝혀졌죠. 자신들이 조작을 했던 것이. 네,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부가 아주 경미하게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을 시킨 당사자 블랙 요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번개탄 자살 기도를 한 다음에 단기 기억 상실이 걸렸다고. 딱 그 부분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거부하고 했었죠. 코미디 같은 일이었는데 당시에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돈을 상납했다. 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자, 다음 뉴스요. 네, 또 국정원과 관련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댓글 사건 수사 때 가짜 사무실 꾸렸다라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기욱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져 있었는데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련 사건은 터지면 이렇게 꼭 한 사람씩, 일반 국민들이 이게 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등장한 표현인데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또 발생했네요. 네, 23일에 검찰 조사 받았고요. 또 30일에도 검찰의 보완 조사 받을 예정이었는데 나오지 않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기 생명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건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겠죠, 또. 자살로 그냥 마무리될 것 같긴 합니다만. 꼭 국정원은 이런 큰 사건에서 코도에 몰리면 한 사람씩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이버의 부당 편집과 광고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등을 추궁당했는데요. 뉴스 공정성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지만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에만 담당하고 있어서 현안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민원연과 함께 짚어볼 예정인데 핵심은 뉴스 서비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그 사안은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는. 요 사안은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시점에 이제 특정 어떤 기사 배치를 보고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배치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자유한국당처럼 그냥 미국 빠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당함. 네. 아까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주권이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동안 사실 외교에 대해서 너무 친미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난들도 사실 외교라고 없잖아 말하기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예, 예. 사실 사실은. 비판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총체적인 역량이 중국과의 개선을 위해서 집중 투입됐던 거예요. 백조가 겉에선 우아하지만 밑에선 끊임없이 발질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중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여기에 또 이해찬 의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돼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정숙 여사도 여기에서 내조를 하면서 이 여성들끼리 통한 어떤 그런 섬세함으로 뒤에서 조력을 많이 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외교의 큰 틀은 저는 한반도의 영세 중립 국화. 좋죠. 예, 최고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으로 연결돼요. 예.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구애하게 만들면 되는 그게 외교의 기본이면 돼요. 그거면 돼. 한쪽은 막 줄 서가지고 한쪽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안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정숙 여사께서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건데 결국에 외교는 저도 그런 얘기로 방송으로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태도의 문제라고. 그럼.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월 달에 추거황 발음 힘드네요. 한자로 읽으면 구콩. 뭐 시진핑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스금평 아닙니까? 그때 중국의 유명한 작가 한메일인 부부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특별전, 치바이스전이라고 이제 불리운 전시회인데 그걸 같이 관람을 했는데 이때 김정숙 여사가 윤동주 시집을 선물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근데 이게 그렇죠. 의미가 그냥 있는 시가 아니에요. 윤동주가 항일 운동했던 시인으로서 중국의 반일 감정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선물한다는 건 그들한테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도 일본 싫어해. 근데 말은 못하지. 영부인으로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말한 그 치바이스 특별전 거기를 아무도 몰래 조용히 다녀갔다는 거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인 이분이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좋아한다는 일종의 구애 같은 걸 보면 이번에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하고 같이 협상했던 쿵시오 안유라고 중국의 외교부 부장 조리라고 하네요. 이 사람하고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외교부 부장 쿵시오 안유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중국 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중국 정말 좋아해라는 태도를 보여줘버렸어. 그렇죠. 친구이다라고. 어떤 문제를 푸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 거라서 이게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 장관 역할을 사실 한 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자유한국당 집권 시기였으면 아마 김정숙 여사는 영웅이 됐을 거야. 근데 지금 겸손하게 아래로 내리니까 김 여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볼 땐 더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 이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죠. 숨기는 의미도 있겠고요.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교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거기를 갔다는 것은 중국 대사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낸 거고요. 감성으로 접근했고 예, 이 전시회가 역사적 동질성도 같이 있다고 알려준 거고 예, 전시회가 그냥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기획된 시진핑 부인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와 우리나라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우리나라 또 외교부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 이쪽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보가 오고 갔을 거라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몰래 다녀갔다. 중국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 그래서 답방을 갔다. 이런 게 그냥 보여지는 거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청와대 김정숙 여사한테 답방을 가서 도록을 선물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아마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보들이 핵심적인 정보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부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멜라니아? 그 트럼프 부인. 네.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영역인데.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아까 수 없습니다. 그 전시회 관련한 도록, 예. 그게 그림이 들어있을 거야, 샘플로. 예. 그 도록을 선물 받고 나서 했던 말이 아침 신문 보는 테이블에 항상 그걸 놓고 있다. 그 날마다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면 그렇지. 누가 감동을 안 받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국의 실질적인 이득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결론은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시진핑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실 이런 외교의 밑밥을 지금 계속 깔고 있는 건데. 아, 진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진짜 업어주고 싶어, 씨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 기존 언론들의 품위가 있잖아. 그 경박스러움이 뭐냐면은 그런 타이틀 많이 나왔잖아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안 보인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 패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외교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밑에서 뭔가를 조율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액션만 취해준 거고요. 부인하고 외교부가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거의 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만 들었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성송 커플 결혼식에 중국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도 하고요. 사드무가 막 배치될 때 한류 연예인들 전부 다 전면 출연 금지 시켰잖아요. 이번에 다시 중국의 한류 스타들이 지금 들어가서 녹화도 끝내놓고 지금 방송 되려고 막 기다리는 스탠바이요. 팀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드 쓰지도 못할 무기인데 태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그 생각 없는 태도 때문에 악화됐던 걸 다시 끌어낸 부분이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한번 관계를 맺어놓으면 배신하지 않아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왜 신뢰.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터뷰들을 많이 들어보면 북한 입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6.15라든지 14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딱 쌓아놨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천안함 사건의 계기로 해가지고 막 다 틀어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남한은 못 믿겠다 해서 미국과 직접 하겠다. 근데 말 안 들어줘. 만나주지도 않아. 우리 핵무기 개발할 거야. 그 상태로 몰고 갔던 거니까 북핵 개발에 있어갖고 우리는 뭐 북핵을 우리 민주진영이 도왔다. 뭐 개성공단에 돈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자유한국당이 도운 것 같아.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 요소는 뭐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다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야 니들의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은 핵 개발이 아니고 개방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을 안 해주면 개방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관계들 속에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태도라든지 한민족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계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북한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만한 여지가 생긴다고 저는 그럼요. 보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중국이 중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문 같은 걸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자부심을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씨발 우리가 인구가 없지 가오가 없냐? 딱 가오를 세워준. 그잖아. 가오가 딱 쓰잖아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 자론을 이제는 이제 아예 굳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까도 이제 푸른 나무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멜라니아가 좀 아쉽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였다면 아마도 김정숙 여사와 시진핑의 부인, 트럼프의 부인 이 세 명이 모여서 가장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파기환송할 수 거죠. 있다는 겁니다.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 이런 건 다 필요 없나 봐요. 이게 이 폭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이 법적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에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돋보일 때 혹은 이 국면이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반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제법 그럴듯하게 주장해서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국면에 등장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이. 그 사법적인 처리를 더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돼요. 정치를 하면. 그래 정치 안 할게요. 법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이 들어보니.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했다면 지금 이용주 의원이 말이 사실이면 사실이면 위기입니다.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최소한. 최소한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또 국정원 관련된 뉴스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어제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서 우리법 연구회 해체 촉구 심리전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2009년 8월 정도에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관변단체와 함께 우리법 연구회 회원 명단과 활동 내용을 월간 조선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다스 얘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면 JTBC에서도 연일 비자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17명 계좌가 대략 합쳐서 120억 정도가 넘어갔다고 다스로
이것이 이제 특검이 발견했다고 했던 100억대 비자금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 조진우 기자는 이게 다른 비자금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비자금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자금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네. 네, 그렇죠. 어제 정무위에서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확인이 됐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건은 주진우 기자가 확보했던 문건인데 내부자로부터 그 문건에 적혀 있던 금액이 실제 다스의 원장 회사의 계정 원장에 적혀 있더라. 돈이 실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입금 날짜, 금액, 개설은행 모두 비교해 봤더니 다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자금이 특검이 발견했던 비자금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비자금이 나왔으니까 더 좋은 거고요. 네, 실소유주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은 거면 특검이 발견했다는 비자금의 계좌 목록을 보도한 것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사실은 비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한 우리법 연구회, 국정원 심리전단이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심지어 특정 내용들을 월간 조사에 넘겼다라는 것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보수 매체를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국정원에게는 삼권 분립 이런 거 없어요. 예, 이런 거 없고. 해킹까지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요. 네. 사법부 내에 진보적인 성향의 그 판사들이, 연구회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체해버리려고, 한 정황이 나온 거죠. 예,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월간조서 같은 보수 매체를 이용했다. 이런 거고요. 네, 또 심지어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나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과 같은 단체를 활용해서요. 신문 광고나 기자회견 1인 시위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국정원의 공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수단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댓글로 인터넷을 공략해서 여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어버이연합 같은 곳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깡패 역할, 길거리 깡패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국발협 같은 단체, 여기는 정신교육하는 곳이잖아요. 네, 예. 소위 안보교육이라고 하지만요. 말씀처럼 정신교육 같은 것들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는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빨갱이라는 내용 하는 데거든요. 네, 네. 사회 곳곳에 종북, 친북 세력이 있다라는 네. 식의 주장만 한 건데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김일성의 노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데 이 국발협도 국정원이 사실상 돈 주고 관리했다는 것이고. 예.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이었던 박승춘 씨가요. 이때 초대 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전방위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 모든 일을 다 해서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빨갱이였고, 예, 그리고 그런 주장을 퍼뜨리는데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단체들, 협회들 다 만들어서 국정원에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져 가는 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또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매년 10억 원씩 모두 4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종류의 특종이에요. 저도 처음, 제가 국정원 관련해서 참, 아직 보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과거로부터 들어왔는데, 예. 이거는 처음 듣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돈을 상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을. 심지어 이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맞겠죠, 당연히. 예.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내내 기획조정실장이었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국정원 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특활비라고 해버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진술이 나와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건데 이 돈이 어떻게 써였을까? 예. 이 돈을 예를 들어서 꼬리표가 없는 돈이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개인 착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선거 때 지원금이라든가, 예, 꼬리표가 안 남는 돈. 왜냐하면 청와대에 특활비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보수단체 활동 지원비는 기업단한테 뜯어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네. 밝혀진 바로는요. 근데 가장 꼬리표가 안 남는 돈이 국정원 활동비인데, 이 돈을 따로 40억이나 땡겨왔다는 거는 특별히 쓸 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네, 우선 건넨 사람은 특정했습니다.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건넸다라는 건데요. 두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면 또 어디로 갔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주장해가지고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국면에 등장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이. 예. 사법적인 처리를 더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정치를 하면. 그래 정치 안 할게요. 법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이 들어보니.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했다면 지금 이용주 의원이 말이 사실이면 사실이면 위기입니다.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최소한. 예. 최소 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졸고 언니 악마로 해요, 그럼 있었는데.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네.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초반에는 이거 약속 대련인가? 뭐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그걸 완전히 질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 지연정 지금은 야, 잼만 내려고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예.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계를 가지고 예.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 성완종 리스트였죠. 2015년도에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아는데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지금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 사건이 전달했다고.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완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승모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승모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진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그렇죠.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용주, 국민의당 구용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예. 순서도 이겠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예.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석열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아,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한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갖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네.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네.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예.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뭔지 그러면서 막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냐라고 네.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예. 이게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그렇대요.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예, 궁금합니다. 아니,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4년,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서청원 있었어요?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뭐 아무 연결고리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그래서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이 근데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졌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검찰에서 나왔나? 아니면 근데 그게 만약 검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저는 여하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진술을 근데 문제는 윤승모 씨가 번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끝까지 나는 줬노라. 예. 라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유지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뒤집어 달라고. 그게 안 뒤집으면 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예. 하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네. 거기에 홍준표 대표 본인마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면 이건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대법관들의 심증 이거 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라고. 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란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졸고 언니 악마로 있었는데. 해요.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네.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초반에는 이거 약속 대련인가? 뭐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욕을 완전히 실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 지언정 지금은 야, 잼만 내려기로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예.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기를 가지고 예.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 성한종 리스트였죠. 2015년도에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지금 했단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한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 사건이 전달했다거나.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승모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한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승모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갔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네.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승모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승모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증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그렇죠.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순서도 이겼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승모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아,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를 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한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갖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느냐라고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같아요.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합니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4년,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이 근데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졌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검찰에서 나왔나? 아니면 근데 그게 만약 검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여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진술을 근데 문제는 윤승모 씨가 번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끝까지 나는 줬노라라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지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뒤집어 달라고 그게 안 뒤집으면 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하세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대표 본인마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면 이건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죠. 대법관들의 심증, 이거 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라고 예.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파기환송할 거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 이런 건 다 필요 없나 봐요. 이게 이 폭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이 법적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에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돋보일 때, 혹은 이 국면이,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반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